일본의 한 아마추어 도예가가 한국의 고려청자를 자신이 복원해냈다고 주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오랜 시간 연구했는데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다며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개망신을 당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도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도자기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아름다운 푸른빛에 비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청자의 원조인 중국에서조차 흉내내지 못한 고려청자만의 독창적인 특징입니다. 이 아름다운 비색은 푸른 색소를 넣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에 발라진 유약층 안에 생긴 기포가 빛을 산란시켜 푸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청자는 도예가들 사이에서 청자의 손을 대면 지옥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들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려청자는 한국의 도예가들이 고려청자의 색상을 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를 했지만 색상의 핵심인 유약을 재현하지 못해 과거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일본의 다니 슌제이라는 사람이 고려청자를 복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려청자의 유약에 얽힌 비밀을 독자적으로 밝혀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다니 슌제이는 1960년대부터 고려청자에 매료되어 도자기 무역회사인 다니통상을 차린 뒤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이천지역 도자기를 구입해 일본 도자기 애호가들에게 판매한 판매상으로 한국의 도예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즉 다니 슌제이의 주업은 도자기상으로 도예가로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도예가들이 오랜 시간 연구했음에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던 고려청자 유약의 비밀을 일본의 아마추어 도예가가 밝혀냈다는 사실에 흥분한 일본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매스컴에 대서특필하며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 슌제이는 순식간에 중견 도예가로 급부상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듬해인 1991년 다니 슌제이는 그가 복원했다는 고려청자 작품들을 가지고 아키타 현림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복원 기술을 증명하며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앞뒤 안 가리고 다니 슌제이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 슌제이는 복원된 고려청자를 들고 월드 투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동양 콜렉션으로 이름 높은 김해 박물관, 1995년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의 박물관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다니 슌제이는 세계적인 고려청자 전문가로 순식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밀라노 도예전에서는 당시 최고의 명예인 암브로지노 금화상까지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1993년 당시 우연히 파리에 나가 있던 한국 특파원이 쓴 칼럼에 따르면 처음으로 고려청자를 완벽하게 재현한 일본 도예가의 도자기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유네스코 본부 전시장으로 갔는데 다니 슌제이가 한국에서 온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에도 거의 고려청자 수준에 이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만 나처럼 완벽하게 재현한 사람은 없다 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상황에 대해 세계 문화의 중심지 파리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를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자랑하는 전시회를 관람해야 한다는 것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밝히며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프랑스인들이 고려청자의 원래 국적을 알 수 있도록 고려청자라고만 쓰여있던 전시회 팜플렛을 한국의 자기로 고쳐 쓰는 것이 좋겠다고 부탁하며 전시장을 떠났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니 슌제이와 그의 작품들은 마침내 일본으로 돌아와 후원 교토부립 문화박물관에서 고려 도예 파리 순회 귀국 전 다니 슌제이의 세계라는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역사적인 작품들의 귀국에 미술 관계자들은 모두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외무성, 교토부, 교토시 등의 정부 단체도 그 전시회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니 슌제이의 고려청자는 한 점에 300만엔 현재 가치로 약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이라는 상당한 가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1997년 고려청자의 복원에 성공했다는 명목으로 국제공헌을 인정받은 다니 슌제이는 일본 외무장관 표창을 받았고 일본 미술작가 명감에 작품이 올라갈 정도의 지위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는 100만엔의 자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다니 슌제이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고려청자 환상의 기법을 해명했다는 제목으로 고려청자의 비밀을 푼 자신의 영웅적인 행적을 담은 기고문을 보내게 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도예가들이 연구를 계속해온 고려청자의 완전 복원에 하필 일본인 다니 슌제이라는 특수 공예 연구가가 성공했다며 이 기고문을 문화란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기고문이 다니 슌제이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렸습니다. 기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5년 이조 왕궁의 미술주임이었던 고 최순우 씨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고려청자 복원 의뢰를 받아 80년대에 그 비법을 알아냈다. 그 후 한국의 도예가 고 해강 유근영 씨를 만나 공동으로 고려청자 복원에 성공했다. 유 씨가 타계한 뒤부터는 고려청자를 비롯해 도자기 1200여 점을 제작,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 등 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 기고문이 신문에 실리자 기고문을 우연히 보게 된 와세다 대학 고바야시 야스히로 교수는 그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심코 넘길 내용이었지만 전문가인 교수가 보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 도예가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 이상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해당 기고문을 이천에 친분 있는 도예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기고문을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이천 지역 도예인들과 이천시는 일본 측에 거센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해강 선생의 아들이자 현 해강도자미술관장인 유광열 교수,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은 사실 규명을 위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추적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니 슌제이는 고려청자로 이름이 높은 해강요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구입이 어렵게 되자 해강요에서 기술을 전수받고 독립한 고 이기우 선생으로부터 도자기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후 1990년에 이기우 선생이 작고하자 이기우 선생의 제자인 박병호 씨에게서 고려청자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다니 씨가 자신의 낙관을 찍은 고려청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 지금까지 구룡정병, 어룡향로 등 고려시대 유물을 본뜬 작품 20여 점을 판매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니 슌제이는 친분이 있는 이천의 도예가들에게 자신의 낙관을 찍은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 뒤 고려청자를 완벽히 복원한 일본인이라고 사기를 치며 이천 도자기를 들고 전 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 도예가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탄로나자 2000년 11월 26일 오후 4시경 다니 슌제이는 이천 도자기 조합을 방문하여 이천 시장과 이천의 도예가들 앞에서 머리가 복잡하다, 고려청자 복원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모든 것을 사죄 한다, 일본 내에 여러 미술관과 밀라노 박물관, 모나코 왕궁 등이 소장한 고려청자는 모두 기증한 것으로서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동기였다, 이천 도예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진정으로 사과한다 라며 공식적으로 사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7일자 1면과 사회면 톱 기사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다니 슌제이에게 기고문을 받아 보도함으로써 사기꾼의 홍보에 활용되어 엄청난 망신을 당한 이혼 게이자이 신문은 곧바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일본의 외무부, 교토시, 국제교류기금, 각국의 일본 대사관 등 수많은 일본 정부 단체와 미술 관련 단체가 한 아마추어 도예가에게 깜쪽같이 속은 것은 일본 미술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력도 불투명한 다니 슌제이가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한국이 자랑해온 고려청자의 비법을 일본이 풀었다는 사실에 일본 도예계가 도취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현재 도자기의 왕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도예 원천 기술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집단적인 강박관념 때문이다. 고려청자라는 원천 기술에 일본이라는 인식을 씌우기 위해 눈이 먼 것은 아닌가 라고 일본의 관련 게시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려청자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일본 정부도 미술계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기꾼의 말에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전 세계 미술계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대대적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인데도 검색했을 때 관련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겨우 몇 개의 개인적인 짧은 글만 보일 정도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한 몇 안 되는 일본의 게시물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왜? 라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기묘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18년에 요코하마시에서 다니 슌제이의 회고전이 열렸다고 적혀있네요. 이런 사기를 쳤어도 전시회를 열어주나 봅니다. 이천 도자기를 전시하려는 걸까요? 오땅 튜브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인 키워드는 있습니다. 바로 큰 정부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상당수의 국가들은 도시를 봉쇄하며 이동을 제한했고 일부 국가들은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통제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도시를 봉쇄하거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뛰어난 검사 역량과 추적 관리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했죠.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0에 수렴했습니다. 신규 발생자는 대부분 해외 유입이죠.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처 방식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추적 애플리케이션 때문입니다. 유럽 사회는 한국의 추적 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자유를 희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도시를 통제하거나 이동을 막아버리는 게 더욱 심각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저명한 과학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각국 정부는 확진자 추적 앱을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최후의 열쇠이자 보루로 보고 있다. 각 나라들이 하루빨리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앱 도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신념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영국은 일찌감치 한국 방식의 앱을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에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로 손꼽힙니다. 영국도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죠. 유럽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들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는 블루투스 방식의 앱을 운용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시간 이상 일정 거리를 유지할 때마다 현황을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누군가 확진자로 등록되면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누가 경고를 보냈는지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한국의 앱 도입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가 추적 앱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정 수준까지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100%의 자유를 주고 현 상황을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겠죠? 결국 프랑스도 이번 달 11일부터 앱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감시와 고발에 있어서 세계 둘째 가는 나라다. 충격적이죠? 한국을 북한과 거의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감염병 학자는 한국의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견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국의 방역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 중 앱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본 그들이 앱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앱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국계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세드리고입니다. 결국 한국계에게 현 상황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앱 도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가 관련 앱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2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죠. 또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최근 싱가포르가 도입했죠. 한국의 방식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